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트론텐 김기중입니다. 요즘 광주 도심을 지나다 보면 30에서 4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상업지역 안에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는데요.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초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 광주광역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례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찬 의장님. 예.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 지금 반대하는 건설업계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논의할 예정이신지요?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기본조례를 보면 국토법 제7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71조에 보면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단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거시설을 90% 미만으로 그리고 상업지역에 상업시설 10% 그다음 미만으로 짓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지금 강주광역 우리 저 시에서 기존에 했던 주거시설을 80% 미만으로 그리고 상업지역의 상업시설을 20%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예, 예.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예를 들면 광주 뭐 상무지구에 그 40평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 네네. 그러면 현재는 주거시설이 90%, 네네.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10%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거시설을 80%로 낮추고 상업시설을 20%로 늘린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쉽게 예. 얘기하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층수를 더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이 지금 바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주거 복합 건물이 100% 어떤 주거 용도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 차원에서 근본 강주광역시에서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예, 예. 그 아파트를 주거 지역에 지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그냥 주거 아파트를 그냥 그런 대로 지으면 되지만 예. 상업 지역에 그러니까 술집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런 상업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예. 아파트 전체를 다 지을 수 없고 상업시설을 일부 포함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몇 %로 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그것이 거죠. 논란이고요. 이제 네. 보통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 그러면은 주거 시설에만 짓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1종, 2종, 3종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이 있는데 상업지구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 이렇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그리고 도심을 활성화하고 또 원활한 주택 보급을 위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상가를 상업 지역에도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 복합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법을 허용했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예. 상업 지역에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예, 이런 예. 주상복합 아파트가 나오게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에도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업 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장사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짓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는 상업 시설만 짓고 주거 시설에는 주거 시설만 지으면 되는데 네. 상업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법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 광주 지역에서는 이게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지금 광주 지역에 좀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이게 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이제 시의회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해부가 되지 않고요. 강주시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 시의회에 상정을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자담회를 통해서 강주시의 개정안 자체가 적법한지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상임위에 상정해서 이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 요즘 이제 최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 예. 광주시는 이 주상복합 건물들이 너무 높게 지어지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예, 좀 예. 낮추도록 조례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네. 건설업계에서 반대한다. 예.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 반대에 부딪혀서 이걸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좀 그 수준을 좀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뭐 경제 단체에서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경제 단체에서 건설업체의 뭐 수지 타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강주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강주시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건의를 또 충분하게 또 한번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네. 아마 의회에 아마 상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회 이제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윤희철 부장님,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흔히 우리 얘기를 하죠.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짓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광주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물을 40건 정도 지금 전수조사를 광주시가 최근에 했는데 40건이요? 네. 그 이제 조사를 했더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어진 건물들은 이제 평균 한 185세대로 그렇게 한 세대당 그러니까 한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 그리고 않군요. 네, 높이도 13.6층인데 특이하게 2016년 이후로 평균 713세대 그리고 층수로 따지면 평균 33층, 높이로는 48층까지 굉장히 고층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건에 약 13층 높이, 뭐 170세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층수도 낮았는데 15년 이후에 광주에 지금 30여 건 이상의 주상복합, 그것도 평균 33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 2015년에 네.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건축 사선 제한 제도가 거기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간선도로변에서 이런 경사 방향으로 높게 지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풀어지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막 올라가다시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소도시까지 마찬가지로 뭐 40층, 45층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네. 지난 정부 때 예. 이 건축 주 도로 간선도로 주변에서 이렇게 좀 사선 방향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걸 규제하는 그 규제가 사라졌군요. 예, 풀어진 거죠. 아마 정확하게 2015년 5월 네. 18일 날 네.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사선제도 이제 고도 제한이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고층 초고층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큰 도로 주변에는 높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이 고도 제한이 있었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랬었습니다. 사라졌다는 거죠. 용적률이 예. 높을지라도 이 사선 때문에 높게 예. 못 짓다가 그게 풀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높게 지을 수가 있게 그러다 됩니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약 30여 건의 예. 평균 33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광주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네. 배경이 그런 된 측면도 거군요.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이제 서승환 국토부 장관 때 우리가 이제 택지 개발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택지가 부족한 어떤 택지 수요에 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심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택지가 부족해지면서 좀 네, 더 그렇습니다. 높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는 얘기인 네. 것 같고요. 근데 그 광주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수십 군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고 주택 조합이 있고 또 향후에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민간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할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상업지역 내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것은 이 상업지역의 이 높은 용적률을 인정받아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용적률이 220%, 250%, 요 정도에 불과한데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 상업시설을 인정하고 90%를 주거로 할 경우 600% 용적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거의 3배 가까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진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 지었을 때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주거 지역이 짓는 거구나. 주거 지역보다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광주 상무지구에 이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1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90세대는 아파트를 짓고 10%는 네.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90% 10%가 이게 나눠지는 건데 어쨌든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상업 지역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은 600%. 이렇다 보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지역 안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그 수요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잠깐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90%는 주거 지역이고 10%는 상업 지역인데 10% 상업 지역의 의무 면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정 조례를 광주시에서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의 상업 지역의 의무 면적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마 그 문제가 이제 건설업체 측에서는 꽤 큰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상업 시설에 상업 지역에 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것 때문이죠? 그 과거에는 이제 상업 지역에는 그 지금 용도 용적지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별 조례를 이제 도시계획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제 그 높이 제한이라든가 경관 제한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너무 졸속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이라는 게 사실은 그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주거시설, 그 준주택으로 이렇게 그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용도 적용하는 것이 법적인 견해에서 좀 맞지 않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법에서는 지금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하게 된 동기가 2010년도에 당시 LH가 이제 그 발주한 용역에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건축 비전하고 세제전을 하겠다 하는 걸 넣기 시작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준주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그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말한 용도용적에서 말한 그 주택법에서 적용하는 그 준주택 규정은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으로 적용돼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들의 그 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김동규 지회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말씀 먼저 듣고 가죠. 네네. 그 상업 시설에 네. 초고층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결국에는 그 부족한 택지고요.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는 지을 땅이 많다고 하고 그 아파트 사업장이 많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시공원 일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호남대 부지라든가 군공항 이전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사업이 1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시내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게 결국엔 새로운 아파트를 살려는 욕구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새로운 아파트 살려는 욕구를 우리가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데 상업시설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계속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을 땅이 없다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말하는 수요는 있는데 땅이 네네.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조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 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현재 주거 지역이 86.58 제곱킬로미터, 상업 지역이 8.9 제곱킬로미터인데 주거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택 조합 이런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용도 용적제의 추진을 아까 이제 졸속으로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6년도부터 그 광주광역시가 초고층 아파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명회 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규제하나 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최근에 건설업 참여하시는 분들도 모두 초대를 해서 공청회도 가졌고 그래서 오랜 준비 끝에 이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광주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이제 급등했다는 것은 우리 부장 대표님이신가요? 개발협회 호남 지회장입니다. 예, 호남 지회장님께서 이제 다른 토론회에서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외지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고 어느 특정 지점에서 그런 거고
뭐 거기 이 광주는 토지 투기 제한 지역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래서 일단 광주의 그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 그리고 특정 지점의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그 초고층 아파트가 상업시설에 초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광주시가 이런 개정을 하려는 거거든요.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 문제는 제가 네, 좀 윤 씨도 네.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교육 문제인데 상업시설에는 아시다시피 술집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유흥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학교가 들어갈 수가 없죠. 학교 시설 정화구역에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은 보통 도시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인구 한 2천에서 3천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상업시설이니까 학교시설이었고 그래서 첨단의 상업지역에 이제 1647세대짜리 주상복합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통학거리가 1.4km예요. 여기에 상업적인 학교는 없죠. 근데 통학로에 또 여러 유흥시설들을 지나가야 되고 보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차로 지금 데려다 주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죠. 이쪽에 학교 시설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2015년까지 300세대 이상이 한 곳밖에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상의 1000세대 이상이 5개 단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 교통이고 뭐고 다른 부분을 떠나서 거기에 사시는 학부모들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시설은 원래 술집이나 식당이나 네. 뭐 당구장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인데 네. 이런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미론들이 발생하게 이제, 된다. 예, 또 저희- 다른 문제가 있나요? 아니 네.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어떤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주거 지역이라든지 또는 신도시라든지 도시 계획이 돼 있을 경우에는 학교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공원 문제 그래서 주거 환경이 이미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각종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민원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 광주광역시에서도 그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시민들의 또 요구사항이라든지 아까 학교 말씀했었는데 학군 배정 문제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또 통학로 확보, 뭐 첨단이라든지 일부 지금 그러한 어떤 도시들은 거의 뭐 2km, 3km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광주시에서 조례를 아마 개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 외에 또 이 네. 상업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가 몇 가지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심 세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들이 많이 비는데 이렇게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은 주변의 그 지역으로부터 그 빨대 효과 그래가지고 더욱 그 인근 지역의 그 공동화 현상도 심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초고층화되다 보니까 이 그 어떤 불이 났을 때 이 재해 대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 무리하게 상업 지역에서 그 초고층 아파트를 하려면 이 땅을 비싸게 사주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땅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덩달아 오르는 토지 가격 상승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스카이라인의 문제 또는 조망권, 일조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두 분께서 그 학교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첨단 힐스테이트 이거 보니까 산월 초교나 첨단 초교까지 가는데 어린이들이 그 건널목 그걸 한 7개, 8개를 건너야만 학교에 거기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문동이나 남동, 임동, 유동에 있는 그런 그 시설 앞으로 지어질 것들을 보니까 2,000세대, 2,500세대 그런데 원래 2,500세대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도심 지역에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이 상업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너무 많이 짓지 않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으면
대부분 다 팔리고 약간 선호하는 층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어떤 초고층 아파트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어떤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업주 지역에는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그 출발점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광주시의 그 입지 규제의 어떤 변명이나 조례 같은 걸 보면은 그 열거하지 않는 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금지 시설을 열거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걸 전환된 그런 지금 현재 추세거든요. 그리고 상업지역 자체는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에서 권장 업종이 있고 금지 업종이 분명히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 자체는 2000년대 이후부터 용도지를 통해서 분명히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었고요. 상복합으로 그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광주시의 그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많고 뭐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04.5%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물론 아파트가 64.7% 차지하는데 이 중에 빈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라든가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들 이런 것들은 거의 중복돼 있거나 중복돼 있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자가 보유율은 70%에 못 미친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주거의 안정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보통 그 선진국 수준이 10%에서 20% 수준 정도로 순환적인 주택 재고량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도심의 슬럼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학교 문제 같은 거 보면은 학교는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 초중고나 대학까지도 그 운동장이 없는 사례가 있어요. 도심 내 학교가. 그러면 그것들은 건물 내에 체육관을 놓고 거기서 기본적인 행사 같은 것들 하고 그다음에 공동 운동장을 같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2017까지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조망점이라든가 조망축, 그다음에 통경축, 보행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그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 기준의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그 2014년 4월달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복합은 51층 이상도 가능한 지역을 설정해놓고 아파트는 35층 이하로 규제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공론화라든가 또 어떤 그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기본계획 확정하는 그런 장기간 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요. 네, 발로 들어가죠.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90%를 짓고 있는데 한 80%만 지어라. 나머지 20%는 상업시설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 전혀 주거지역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의 그 규모도 보통 주거지역 같으면 220에서 250% 용적률 인정해 주는데 400%까지 한 2배 가까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하라는 뜻이고 주택이 부족해서 계속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광주시가 거기 2028년까지 앞으로 주택이 예정되어 있는 세대수를 보니까 총 28만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대가 상업지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미 공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업지역에 추가로 이렇게 예정이 없는 그런 계획들이 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해서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광주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2028년까지 28만 세대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은 충분히 계획이, 공급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김동기 회장께서는 주택 수요는 아직 많다. 보급률이 100% 넘긴 하지만 아직도 이 새 주택을 바라는 수요는 아직 많기 때문에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초고층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업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문제가 많다는 걸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바라는 사람들은 왜 바라는 건지 초고층 아파트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으려는 거고 계속 짓고 계속 팔리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초고층 복합 시설을 원하는 분들은 지금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원스톱 생활을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교통이 환승되고 그다음에 업무 시설, 주거 기능, 그다음에 그 상업 기능, 그다음에 그 숙박 기능
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융복합될 수 있는 그런 건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과거처럼 시골에 집 한 채 딱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고 또 학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주가 발전하려면 실질적으로 구도심 내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구도심 내에 그 복합 환승 스마트 압축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야만이 줄어드는 인구를 광역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고 시민들은 아마 그런 주거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상업지역 내에 주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으려는 건데 광주시의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층수가 낮아지는 거 외에 어떤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반대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은 사업성 측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광주광역시의 토지가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을 안 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5년간 지금 택지 개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만 있어요. 이것들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현장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일몰제는 이번에도 삐덕해가지고 또 한참 더 걸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군공항은 무안에서 반대해가지고 어려워져 버렸고 지금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당장 이사를 원하는 수요들은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잡아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침 그 서울에서 신도시 3기를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용도 연격제 용적률을 상업지역 내에서 89%였던 걸 90%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용적률을 600%로 올렸습니다. 400%였던 것들을. 그다음에 준주거 용지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네. 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상업지역에도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방향, 더 높게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냐면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도심 지역, 상업 지역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든 지금 새 아파트들 수요가 높아서 도심에 짓더라도 이게 입주를 하는데 지금 융복합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공원 옆 아파트, 말하자면 숲세권 아파트, 그러면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또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1단계 민간공원에 30% 이하 비공원 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10% 내외로 줄이고 그 비공원 시설은 10% 내외에만 아파트를 짓고 90%를 전부 그 토지를 사서 기부 체납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건설업체들이 그 관심을 보이고 지금 법적 분쟁까지 도달할 정도로 하는데 그만큼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고 더구나 공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수완지구라든지 전평제 같으면 전원주택 또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높은 수요 이런 거 봤을 때 굳이 그 시민들이 도심 속의 복잡한 곳에 아파트를 꼭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상업시설 안에 초고층 아파트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김동찬 의장님, 그 상업시설 안에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 계속 하시니까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원도심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다는데 원도심에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원도심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제 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 뭐 적게는 3, 4년에서 많게는 7,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자체에 지금 이제 광주에도 보통 이제 상업지역 그러면은 일부 신도시 상업지역을 빼놓고는 그 구도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땅값이 일부는 또 싼 곳도 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주택 보급을 통해서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는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아파트 폭등을 수요 공급을 통해서 한번 제어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입장을 지금 들어보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상업시설 안에 이렇게 소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 예. 이 종상향을 통해서라도 온도심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예.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상향 문제는 네. 사실은 이것은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문제인데 네. 상업지역 내 초고층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종상향 문제를 활용해서 지어진 게 시외곽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한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 의제 처리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 건데 이게 제가 2016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이 112개소 가운데 108곳이 이 종상향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됐고 이게 사실은 과거 주택이 좀 부족했을 때 한 200세대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소규모 단지에 아파트 단지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를 해줬던 것을 계속해서 건설사들이 활용해서 종상향을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만들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이것도 거의 한 2, 3년 동안 고민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올해 7월에. 재밌는 사실은 7월 이후에 개정한 이후에 단 한 건도 이거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결국 개정한 이후에 단 한 건도 종상향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지침 강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이 서울에서 했던 사례를 광주가 따라서 이제 참조를 해서 정말 많은 반대 속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자면 종상향이라는 게 일종 주거 지역은 예를 뭐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근데 이종 주거 지역은 뭐 예를 들어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러면 일종 주거 지역을 이종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 이걸 지금 종상향이라고 하는 이제 거예요. 그 종상향이다 그렇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일종의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과 연립주택뿐이 못 집니다. 아파트를 질 네. 수가 없어요. 보통 한 150%의 건폐율을 지금 주고 있고요. 용적률 말씀하시죠? 용적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종의 일반 주거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적률이 220%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한 250%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종상향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보통 주거 시설에 하나의 어떤 건설업체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교통 문제라든지 공원 문제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기부 체납을 합니다. 기부 체납을 해서 뭔가 주거 환경을 같이 이제 공동 협력하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종상향도 광주시에서 또 인정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줬다든지 뭔가 특혜 의혹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이제 종상향이 항상 이제 이 언론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갈수록 더 높은 초고층 아파트를 그렇죠. 짓기 프로테지를 때문에 이제 당연히 좀 경관도 것이죠. 훼손할 우려가 있고 하지만 이쪽 주택업계에서는 당연히 건설업계에서는 네. 종상향이 되기를 바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시가 지난 7월 1일 날이었죠. 그 도시계획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 아주 그 살벌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영산강, 항룡강 수변 인접 지역하고 그 대규모 인근 지역 종상향 제한하는 건데요. 그걸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일종 주거에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한하는 건데 그 주거 지역 종상향 제한 지역으로는 광역권, 산지원, 근린공원, 표고 90m 이상 보존 녹지와 연접한 구역, 제석산, 금당산, 개금산 경계로부터 50m 이내, 그다음에 무순산 자락의 이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 중점 관리 지역 내 일반 주거 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빗고울대로, 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 이내 구역, 영산강, 항룡강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 그다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구역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제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금 네. 말씀하신 그곳이 말씀하신 곳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이제 제한을 한 거군요. 종상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종상향을 얘기를 할 때 종상향은 결코 건설업계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주시라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료가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구도심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그 기본적인 도로, 공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을 투입할 겁니까? 결국에는 민간이 기부 체납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에 대한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종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요. 그게 결국에는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뭐 질적 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 이제 종상향이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그럼에도 반론 듣겠습니다. 그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종상향이 단독주택 지역 또는 저층 지역을 고층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거의 쓰여 왔잖아요. 지금 윤희철 부장님하고 광주일보 윤은석 부장님이 이제 함께 연구한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35개 지구에 대해서 종상향 지구 단위 계획 이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부 체납한 부지의 78%가 도로입니다. 그 확장이라든지 또는 정비 이런 쪽인데 결국 자기 아파트 단지 짓는 진입로 정도 거의 기여를 한 거지 그 외의 것은 거의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결국 그것이 건설회사가 지역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기여한 바는 상당히 낮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이것도 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부터 지구 단위 계획에 그 몇 가지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순환 도로변이라든지 무등산 또는 황룡강, 영산강 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부 지역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 건데 우리 지회장님께서 아주 살벌하게 규제하셨다고 하는데 살벌한 것은 아니고요. 특정 지점에 대해서 교수님 지구 단위 계획의 종상향을 좀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존경하고 정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도시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국토도시계획학회 계시니까 잘 아셨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 개발의 어떤 그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간하고 소득하고 인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공간 내에 도시라는 공간 내에 인구가 유입돼야 되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또 거기 상주하는 분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규제를 통해서 될 게 아니고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망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구했던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35층을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산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층에 대한 규제를 49층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맞춘 거예요. 35층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통경축, 조망권축이 다 생기는 거죠. 이런 형태도 얼마든지 이거 이제 규제를 안 해도 가능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네. 처음 얘기한 그 상업지역 내 용도 용적제에 의한 거기 초고층 아파트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경축이 확보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지어진 것들 보면은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높은 건물 하면서 약간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높은 그 것이라서 지금 저 그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 지금 건설업계 쪽에서는 도로도 기부 체납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기여하는 것들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한 종상향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조 교수께서는 일부 진입로만 있었지 이건 사실상 지역을 위한 기여는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윤희철 부장님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종상향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 종상향 관련해서 이제 아까 조신상 교수님이 거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약간 또 말씀드리면 그 시민들의 생각들을 좀 궁금해서 사단법인 푸른길이 매년 어떤 조사를 하냐면 푸른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 매년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50% 정도는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이제 푸른길 이용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푸른길 주변에 사실 최근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현재 수준에서 그 고층 아파트 개발보다 현재 수준에서 주택과 골목을 살려서 정비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매년 이게 올라가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82%였다가 2017년에 85%, 지금 최근에 90%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주변에 계속 이게 고층 아파트들이 올라가니까 이걸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조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빽빽하거든요. 무슨 장벽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과연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이후에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때
재개발이 가능할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고층 아파트의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 일기 신도시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분당, 중동, 일산 80년대의 말부터 해서 20층 높이로 지었는데 이걸 2000년대 말에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수익성, 타당성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곳이 도시재생 선도 지역인데 거기가 재개발을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게 가능할 거란 보장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광주가 이걸 수용할 수 있냐라는 그런 고민 없이 계속해서 고층 아파트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당장의 주택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좀 고민하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 좀 정리하고 가면요. 저도 택시 탈 때마다 들은 얘기가 택시 기사님들이 부동산을 가리는 거, 영상가를 가리는 이 하여튼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그 불만들은 다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마다 분양하는 데마다 하는 얘기가 부산 해운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건설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 혹시 해운대라든지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는 지역 어떤 이유로 많이 짓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지금 그 초고층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제9호 및 제2항에 보면은 고층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것. 그다음에 준고층은 30층 이상이면서 49층 이하 높이가 120m에서 200m 미만인 건축물. 그다음에 초고층은 지금 말씀한 초고층들은 50층 이상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아쉽게도 호남 전체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그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타시도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면 용적률 자체가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도 용적지에서도 강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국내 50층 이상 아파트 초고층 건물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다못해 충남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이 도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다른 지역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광주보다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총 한 121개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초고층 논란을 하고 있고 초고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고 지금 우리는 상업용지 내에 층수를 낮추자, 쉽게 말하면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도시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맞춰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도시는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 걱정해야 될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20년 후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찬 회장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포, 순천, 뭐 요수, 광야 이런 전남 지역에도 지금 약 50층 가까운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전주에서는 뭐 143층 주상복합 타워를 건설하겠다는 이게 또 전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네. 혹시 이런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시민들의 그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단체라든지 건설 또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일부 일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좀 더 이것을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접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의 경우 제가 직접 전주시 강기 의원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그 전주에는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143층 주상 복합타워. 또 일부 시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3천 가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층 규모의 호텔을 짓고 15층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 들어가는 예산이 약 1조 5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가칭 익스트럼 타워를 짓겠다는 것인데 아마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지금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지역인데 아마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전북도에 지금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전북도에서 신청서를 지금 반려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전북도에서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초고층 아파트 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광주에서 뭐 어느 건설사가 뭐 60층을 짓겠다, 50층을 짓겠다 하면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허가가 나기도 하고 허가가 안 나기도 하고 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구 단위 이제 계획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것은 지금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각 시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심의 허가 사항은 일선 구청장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청장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이제 심의를 의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14개 항목에 대해서 거기서 엄밀하게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그 일선 구청장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허가가 최종 이제 결정되죠. 네. 김동규 예. 회장님, 그러면 혹시 광주 지역, 혹시 전남 지역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의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런 수요가 있다, 지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 그런 건설사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민간 건설업자들은 업체들은 끊임없는 품질 경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부분들이 담당해야 할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 또 신혼부라든가 아주 사회 소외된 계층들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를 공공이 할 역할을 민간이 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품질 경쟁에서 우리 지방의 업체들은 많이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품질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건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싶고 질 높은 주거를 제공하고 싶은 게 건설업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계획들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규제 자체가 많이 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망설여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내놓은 도시개발의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 공간을 창출, 생산, 공급하는 행위 또는 도시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돼야 되고 그게 도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규제 측면에서 보는 건 문제가 있고요. 다음적으로 초고층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또 효과를 좀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층 개발이 그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복합 용도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업무, 주거, 숙박, 일학, 문화 등 다양한 용도가 한 건물 내에 집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토지 자원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세 이렇게 가지만 하시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의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데 우리 교통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건데 이건 뭐냐면 아까 공간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용 공간이 확보가 되고 왜냐하면 동간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고층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보행 환경도 개방하면서 도시 경관에 어떤 개방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논문에가 좀 나와 있길래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저희는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진상 교수님 얘기 듣고 이제 많이 계속 규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큰 규제가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다 와야 되고 그래서 도시가 종합적으로 거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규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간공원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 4개 공원 그러니까 마륵, 송암, 수랑, 공산공원 4개 들어왔는데 제한서 들어온 것은 다 준주거지역 그리고 3종 주거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가바넌스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전부 일반 주거 2종 그래서 220% 용적률만 인정하고 전체 공원 부지의 23% 미만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걸 건설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적정한 조화거든요. 건설업체의 그 무한적인 이익을 그 좀 절제하고 그 공공의 이익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타협이 필요하고 절충이 필요한 거지 이 그 상업지역 내에서 무한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윤철 부장님.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조진성 교수님의 의견에 말씀드리면 자유시장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엔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는 더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 생산량이 증가하고 토지는 더 희소한 자원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건축 규제를 없애버리면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큰 혜택을 볼 것이고 거기에 건축 규제를 없앴을 때 혜택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시 공간에 대한 규제를 일반 산업 규제나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네. 일부 소수를 위한 그런 규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고층 아파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아서요. 김동희 기자 마지막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첫째로 아파트값 상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주거를 매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의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 그래서 저희들은 초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아마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제 시장에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사 토론도 마칠 시간입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광주 전남에 초고층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지어야겠지만 건설사나 일부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턱대고 계속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시의 특성도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그런 도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